상제. 초기 유학사상의 성립 배경은 상제. 우주의 주재자로서 하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늘의 정신을 인간에게 구현하는 것이었다. 천명사상과 상제의식이 유학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는 주대의 상제의식과 유학사상. 유학사상 형성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주대의 상제의식과 유학사상의 저자 배우경 교수. 그녀는 금문, 갑골문 등 고문자 연구를 통해 유학사상의 형성 배경을 연구하고 있다. 우주의 주재자로서의 하늘, 즉 상제, 천명과 인간의 가치 실현이 초기 유학사상 형성 배경이며 이것이 유학의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학의 가장 기본은 천명이에요. 천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원광대에서 서예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우경 교수. 그녀는 서예와 고문자 연구, 그리고 유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배우경 교수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태어나 천명을 실현하고 회복하는 것이 유학의 근본이며 목적이라고 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연구됐던 유학 사상의 배경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유학 형성 과정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유학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2500년 전 고리타분한 학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그걸 바로잡고 또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유학 사상의 형성 과정이 주대의 상제의식과 천명 사상의 실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배우경 교수. 오늘 STV 역사 특강에서는 유학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녀의 강의를 만나본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서예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배우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역사 특강인데요. 저는 역사를 전공하진 않았고 유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문자학을 전공해서 그 고대의 문자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유학의 연원을 한번 밝혀보고자 일찍부터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역사 특강이라고 하는 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그 고대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그 유적이 없이 고대 문화를 추측한다고 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대 문자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의 영혼이며 그 민족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문자는 특히. 그래서 그 문자를 통해서 고대 문화 또 고대 사상, 고대의 정신을 한번 밝혀보고자 이 강의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상제라고 하는 개념, 또 천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 일찍부터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제시되어지고 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동양 정신의 가장 주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유학의 그 모든 것은 천명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공자 이전의 유학이 공자 시대에 공자에 의해서 유학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유학이 과연 그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공자는 그거를 모아서 그 완성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거를 찾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제 의식이 과연 그 유학 사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작용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이 그 유학 정신에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강의를 맞춰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상제 의식이 어떻게 기원됐으며 그게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또 그 정신이 이 주나라 때에 우리가 이제 유학을 완성한 그 공자가 주나라 때 사람이죠. 춘추 시대의 사람인데요. 그 유학을 공자가 수용하면서 그럴 때까지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건국 정신과 상제 의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2강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천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천명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중용이라고 하는 책의 첫머리에 보면은 천명지위 성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이 인간에게 내려준 것이 바로 본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중용이라고 하는요, 중용의 정신이 이 4강에서는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500년 전에 이미 그 이야기한 중용의 정신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정신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기회로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이 강의를 상제 의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주나라가 상제 의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다음에 천명이 인간에게 준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중용의 정신으로서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는 이끌고 가고자 하고요. 오늘은 상제 의식이 어떻게 기원됐으며 또 우리가 근원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제시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하고요. 그게 어떻게 주나라의 상제 의식까지 변천되어 내려오는지를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제 의식이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상제 의식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일찍부터 우리가 동양의 사람들은 그 서양하고는 조금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을까를 일찍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가치를 정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은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 높은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를 창창한 자연천이 있고요. 또 주제자로서의 천이 일찍부터 의식을 했었습니다. 하늘에는 뭔가 주제자적인 하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를 주제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주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신비로운 하늘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길이 없죠. 그 하늘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아마 인류가 탄생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망오제 시절에 그 요순 이전에요. 사망오제 시절에 이미 보키시 때 우리가 주역의 8궤를 보키시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 시절에 이미 이 보키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걸 의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는 질서를 하늘의 질서를 수용해서 인간의 질서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8궤를 그려내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 그 시절에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인간의 최고 가치는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그 질서를 수용할 때 인간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 하늘의 질서를 인간의 가치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 그러면 고대 자료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것은 주로 주나라 때 지금 현재 유물이 발견된 곳입니다. 지금 이 부근이 주로 유물이 많이 발견된, 그러니까 앙소문화 유지, 또 대문구 유지, 용산문화 유지, 주로 이 부분에서 발견된 곳은 뭐냐면 그 고대의 전적으로서는 도자기 의 도편이 발견된 것이 주로예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쪽이 북방문화, 홍산문화가 주로 이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쪽 문화하고 이 아래 문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홍산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고요. 북방문화가 지금 이렇게 그 석기가 발견되어서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주로 저는 이제 주나라의 상제 의식이 어떻게 싹 터지고 그 변천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쪽 문화만 제가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하도닥서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키시가 이 처음 8궤를 그릴 때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문자의 기원설하고 맞물려집니다. 하도락서설이라고 그래서 하도와 락서에서 그 8궤를 그은 거북이의 등에 8궤를 그은 문서를 지고 나왔다 하는 게 하도락서설이죠. 근데 이제 그 기원설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요. 주로 지금 기원전 3,500년에서 4,000년이라고 하는데 서한 반파유지입니다. 그러는데 이 반파유지는 지금 주로 이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기원전 3,500년에서 4,000년 그랬는데 거의 뭐 5,000년설도 있고 6,000년설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 연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구 유지가 지금 주로 이쪽입니다. 대문구 유지가 발견된 곳이 그리고 이쪽이고요. 그 다음 용산문화 유지가 지금 검은 점이 찍혀진 요 부분. 이게 주로 이 하도락서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한 반파유지가 그 발견된 곳이에요. 다음요. 이게 이제 그 아까 3,500년, 4,000년, 5,000년까지 올라가는 이 당시에 이미 여기에 촌락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터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요.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기둥이 박혀져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그 당시에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 전에 이와 같은 하나의 유지를 이루고 고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서 이룰 수 있는, 생겨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바로 뭐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리더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가 이끌어져 가고 또 그를 통해서 문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대로 올라가면은 인간이 이제 기록에 보면은요, 고대에는
어머니는 누군지 알지만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모계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화식 생활을 하지 않을 때예요. 하지 않고 그 당시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뭐 해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 살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는 그저 자식을 만드는데 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는 알지만 아버지의 존재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사회에 그러면은 부권이 강조되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강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계 사회에서는 그와 같이 어머니의 존재만으로서도 충분히 유지가 되어지는데 점점 짐승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인간은 어때요? 우리가 10달 동안 회임을 해야 아이를 낳죠. 또 훨씬 인간은 그 생존력이 떨어져요. 동물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숫자는 불어나지 않는데 동물의 숫자는 급속히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꾸 동물의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희 씨 시대에 오게 되면은 어때요? 복희 씨가 이제 지혜롭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 짐승이나 자연으로부터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이게 아비부자입니다. 아비부자인데 오늘날의 아비부자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우리 가장 앞에 계신 분 뭐 하는 모양 같은가요? 이게 아비부자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글자가 창 모양 같죠? 이건 아주 굉장히 창 모양 같죠? 이것도 무기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오른손이에요. 이 문자 고대 문자로서 이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이와 같이 창을 들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고대 문자의 상이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도하고자 하는 뜻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이 상이적이다. 우리가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미모자는 쉽게 알 수 있죠.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가장 중요한 심볼인 젖을 상징하고 있고 이거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미모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비부자가 이와 같이 이 무기를 들고 있는 거, 왜 저와 같이 무기를 들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이 복희 씨 때 외부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서 복희 씨 때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무로서 이제 그 당시는 만들었겠지만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권이 커지게 됩니다.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래서 저렇게 고대 문자는 저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요. 서한 반파 거기까지 한번 넘겨주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기원전 3,500년, 4,000년, 5,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이 이전에 사용되었던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이제 뭐 생활 도구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7,000년, 8,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서 저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아마 도자기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활 도구가 있었겠지만 거기에 그 도자기에 이러한 문양들이 지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양들이 과연 어떤 글자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근데 이게 과연 문자이겠는가 아니면 단순한 도자기의 문양에 새겨진 하나의 도문이겠는가, 그냥 장식적인 문양이겠는가 하는 이견은 있습니다. 이견은 있지만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그 문양을 새기는 것도 익숙한 문양만을 문양으로 넣습니다.
전혀 우리가 구경하지 못하는 문양이라든지 내가 생각 속에 떠오르지 않는 문양은 문양으로 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와 같이 이것은 현재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뭔가 문자였을 것이다. 문자의 기원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승설이라고 그래서 초기에는 노끈을 묶어서 문자로 사용했을 것이다 하는 설도 있고요. 이와 같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1, 2, 뭐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밝혀내기도 합니다. 이건 10이고요. 이거는 7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십자처럼 생겼는 이게 7이고요. 이와 같이 지금 문자를 고대 문자를 우리가 추정해서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정일 뿐이고요. 그 다음요. 지금 이게 이제 대문구에서 나온 유지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오늘날 봐도 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도자기죠. 다음요. 이게 이제 대문구 유지에서 아까 우리가 반파 유지에서 봤던 그 글자하고는 전혀 다른 문양입니다.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문양이 산처럼 보여지죠. 이게 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늘게 달 모양처럼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동그랗게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이겠는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달 문양만 있고 해가 그려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가 넘어갈 이때를 어른들은 이 글자가 이게 뭘 그린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저게 뭘 그린 것 같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문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표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뭘 그린 것 같겠냐 그랬더니 이것은 해가 넘어가는 것 같대요. 석양 같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달이 떠 있기 때문에 밑에 달이 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문양 이렇게 문양이 있고 지평선 위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은 해가 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체성을 띠고 문자를 표시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것이 발전해서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문자를 만든 우리가 이제 6가지 원칙이 있어서요. 학자들은 그것이 제일 먼저 문자를 만든 원칙이 상형과 지사일 것이다.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만든 문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자죠. 해와 같은 문양, 또 달과 같은 문양. 해하고 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달은 이렇게 반쪽짜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다거나 또 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가 지고 해가 뜨는 모양은 그 순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해가 뜨는 순간은 그 순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처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모습. 그래서 처사라고도 하고 지사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문자가 점점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대 문화의 고대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문자가 가장 정확한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원전 저렇게 2500년 내지 3000년, 4000년 전에 다른 유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문자는 이와 같이 민족의 영혼이며 그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요.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 문화를 읽는 하나의 도구일 것이라는 거죠. 다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와 같이 고대의 그 문화는 실질적으로 하늘 천자라든지 이런 그 문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의 문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거의 아주 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건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의 시대라고 그래서 역사 시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요순 시대부터입니다. 요순 시대부터를 우리가 역사로 꼽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신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자 유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헌으로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문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순부터를 역사 시대로 꼽습니다. 역사 시대로 꼽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유물은 가장 오래된 문자 유물은 갑골문부터입니다. 갑골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원조 삼국의 은나라의 문자입니다. 은나라의 문자인데 그 은나라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은나라의 문자가 발견된 게 갑골문이 발견된 게 청나라 때예요. 청나라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 때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시경, 서경, 역경, 삼경을 거론을 하고 또 삼경을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과연 요순을 믿어야 되느냐, 혹시 요순도 신화 아니냐, 그래서 신화의 시대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회의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데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갑골문은 이제 그 왕의영이라고 하는 그 문자학자이면서 그 당시에 한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간에 떠도는 그 민간 의약품의 하나로서 그 우연히 밭에서 이렇게 밭을 파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 오래된 뼈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뼈가 보면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민간에서 그걸 끓여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그런 민간 요법으로서 그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많은 이제 갑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 가운데 우연히 보니까 글자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자가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왕의영이라는 이 문자학자가 그 뼈를 이제 그 한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뼈를 사서 모았는데 우연히 보니까 거기에 예상치 못한 그 문자가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자가 새겨진 갑골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 모아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갑골 휘편이라고 하는 책을 엮습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갑골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골을 지금 현재 갑골은 30만 편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대만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단교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유학을 갈 수가 없었고, 예, 대부분 중국에 관계되는 학문을 연구하려면 저희는 이제 대만으로 가서요. 그 당시에는 그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많은 동양의 학자들이 동양에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대만에서 저희처럼 철학이나 또 뭐 중문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3수 4수 해야 들어가고 그럴 정도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대만에서 제가 이제 문자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만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또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보면은 실제 갑골편이 막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개석이가 넘어오면서 그 많은 유물을 다 배에 싣고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볼 수 없고요. 이제 저희들처럼 뭐 연구하는 사람들만 장갑을 반드시 끼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그런 2500년이나 3000년 전에 썼던 갑골이 어떻게 땅속에서 썩지 않고 그와 같이 보존될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갑골의 그 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갑골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지금 문자가 새겨진 갑골 편만 해도 약 10만 편 정도 됩니다. 지금 발견된 한 30만 편 중에 문자가 없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각골편을 보면은 빨간 글씨는 써져 있는데 새겨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처럼 문자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갑골편을 새기는 연습을 하는 갑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골을 새기는 사람을 양성을 했다는 거죠. 후기에 오면은 양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갑골편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새기다가 만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빨간 글씨는 있는데 다른 데는 새겨놓고 그 한 획 정도 빼놓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갑골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은나라의 역사나 은나라의 문화, 또 은나라의 사상은 이미 거의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 갑골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나라의 역사가 이와 같이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의 시경이나 서경, 역경, 삼경을 신화로 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던 학자들의 그런 의심을 모두 일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갑골에 보면은 이미 시경, 서경, 역경 또 하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골편이 발견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문화라든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됐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갑골편에 지금 1766년부터 기원 전이니까요. 1122년대까지 이게 은나라인데 은나라에서 발견된 갑골편을 통계를 내봤어요. 거기에 새겨진 문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인사에 관한 게 20% 정도 되고요. 동물에 관한 게 17%, 식물에 관한 게 15%, 천상에 관한 게 9%, 전쟁 8%, 지리, 궁실, 이 제사에 관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은나라 때도 이미 인사에 관한 걸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을. 그러면은 갑골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실제 갑골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기록입니다. 일반인들이 뭐 문자를 새겼다는 게 이건 거의 없었고요. 왕실의 기록인데 지금 이제 후대에 갑골이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보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다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왕실에서 아까 제가 그 문화들이 대부분 하수와 락수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발전했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견된 그 큰 강을 끼고 있는 곳은 어때요? 큰 산이 없이는 큰 강이 없습니다. 실제 지금 그곳에 가도 그곳에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에서 잡은 동물의 어깨뼈, 견갑이라고 하죠. 어깨뼈나 또 거북이의 배껍데기, 등이 아니고 배껍데기입니다. 배껍데기를 잡아서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다는 글씨를 새길 수가 없죠. 그걸 소금물에 삶습니다. 이제 후대 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소금물에 삶아서 그거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음건을 시켜요. 음건을 시켜서 그거를 잘 말려서 창고 속에 많이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고 이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의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늘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끌어내리고자 했다. 그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고 또 보키 씨가 처음 팔괘를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밝혀내기 위해서 팔괘를 그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 보키 씨 때 이미 그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늘의 질서를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하늘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에 빌고 상제에게 빌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하늘이 어떤 계시를 내려주는지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 무슨 종교인들 그런 말씀도 하죠. 하늘에서 뭔가 뭐 계시를 줬다. 뭐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게 뭐 하늘의 말이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뭐 점을 치는 사람들이 하늘의 말을 듣고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고대에는 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인, 고들정자 정인요. 정인이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또 그 하늘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당무자를 보면 어때요? 하늘과 땅과 이어주는 사람 인자가 옆에 써져 있죠. 하늘과 땅과 이어주는 사람. 그래서 무당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인이 초기에는 주재권,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주재권과 인간을 통치하는 주재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주재권과 땅을 통치하는, 인간을 통치하는 주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정인이었어요. 근데 나라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주재권과 나라를 다스리는 주재권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주제자가 분리되어지면서, 근데 그때의 정인들은 어때요? 하늘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제물을 바치고 또 그 하늘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갑골을 썼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 갑골편을 이 불에다 굽습니다. 구우면 이렇게 균열이 가져요. 균열이 가지는 그거를 통해서 하늘의 의지를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갑골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대부분이 저와 같이 왕실에 관한, 가령 정벌을 해야 되는데 정벌을 해도 되느냐, 길하냐, 흉하냐, 그래서 이런 것을 묻는 점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고대에 그럼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좌전에 보면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 지내는 일과 전쟁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는 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원주 3대 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었다 이게. 그 다음에 얘기해 보면은요. 얘기는 우리 알고 있다시피 얘기라고 하는 책은 원래는 주례라고 그래서요. 문왕무왕 때 주나라가 천자의치기를 가져오게 되죠. 3대 가운데서.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입니다마는 문왕의 아들인데 무왕이 줄을 쳐서 천자의치기를 가져오죠. 근데 무왕이 일찍 죽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성왕이에요. 근데 1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성왕이 나라가 제후국에서 천자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예를 바꿔야 되는데 그 예를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왕의 동생인, 문왕의 아들입니다.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천자의 예를 모두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조카를 위해서 섭정을 하면서 모든 예를 정비하는데 그게 주례예요. 주례. 그 주례를 훗날 춘추 시대에 공자가 정리한 게 얘기예요. 그러는데 그 얘기에 보면은 은나라 사람들은 존신하였다. 신을 가장 높였고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사를 행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솔민이 사신했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귀신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앞세웠고 그리고 예를 뒤로하였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귀신을 먼저 앞세우고 예를 뒤로하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천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 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는 게 예예요. 그게 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천리지 젊은이요 인사지 의칙이라고 합니다. 예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도리인가를 우리가 규정 짓는 게 예라고 한다면 그 예의 기본이 바로 천리지 젊은이라는 거예요. 우주 운행의 질서의 원칙을 갖다가 사람이 살아가는 예로 규정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기 후례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또 상서에서 보면은요, 성탕으로부터 성탕은 왜 성탕이라고 하냐면 탕림금이 하나라의 탕림금은 은나라의 제후였습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천자국인 하나라가 천자국인데 그 당시의 천자를 맡고 있던 걸림금이 아주 포악했어요. 포악해서 그 천명을 어긴 거죠. 천자가 되면은 백성들을 그야말로 내 자식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천명을 어기고 아주 포악했어요. 걸림금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후를 맡고 있던 탕림금이 거를 칩니다. 거를 치면서 우리가 이 거를 칠 때 내가 거를 치는 것은 내가 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 나에게 저 거를 치고 백성들을 구제하라고 내게 명을 내렸는데 내가 그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를 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를 치고 그 당시에 탕림금이 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탕으로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 제을은 주나라 때의 왕입니다. 주나라 제을에 이르기까지 명덕과 율사를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덕을 밝히고 하늘에 제사하는 일을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덕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저 때의 덕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덕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내게 내려준 본성입니다.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인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본성을 인의의지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의의지 신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내 몸에 있지만 내가 뭘로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것을 사단설로서 그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덕을 통해서 내 본성에 인의의지 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덕을 베풀므로써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본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을 밝히고 하늘에 제사하는 일을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일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제사하는 일이야말로 나라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세우고 근신하여 제사하는 행위야말로 비로소 능히 천심과 합하여지는 것이며 길이 천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해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제 주례를 통해서 주나라 이후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희생물은 뭘로 바치고 제사는 어떻게 했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제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문자는 상이성을 띠고 있다 그랬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은 상이성을 띠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갑골문에 있는 제사제자고 금문에 있는 제사제자입니다. 다르죠. 뭐가 지금 하나 더 플러스 됐어요. 뭐가 플러스 됐냐면 여기 보일시자가 플러스 됐습니다. 지금 이건 곡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달월부수라고 그래서 달월부수, 우리 몸의 신체에 관계되는 건 다 앞에 달월이 붙죠. 그걸 우리는 읽을 때는 육달월 이렇게 읽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곡이 육자입니다. 곡이 육자고 여기 점이 지금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거 술이에요, 술. 이건 오른손이에요. 손으로
고기와 술을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 비슷한데 이게 술이고 이 고기고 이 오른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갑골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그러면 보일시자가 빠졌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죠. 근데 그게 이제 금문에 오게 되면 금문은 주나라 때 글씨입니다. 주나라 때 글씨인데 금문에 오게 되면 이와 같이 분명히 보일시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보일시자의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일시자가 보여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문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지역마다 그 사용되는 문자가 달랐어요. 가령 용룡자라든지 거북구자라든지 이렇게 신령스러운 동물에 대해서는 거의 문자가 몇십 개입니다. 몇십 개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제사와 관계되는 글자는 모두 다 이렇게 보일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일시가 들어가는데 이 보일시가 왜 갑골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저와 같이 금문에 오게 되면은 주나라 때 오게 되면 모든 제사에 저와 같이 보일시를 쓰고 있고 은나라 때는 왜 보일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건 다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와 같이 금문에서 보일시라고 하는 건 보일시는 이제 신주를 상징합니다.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신주 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 신주를 상징하는데 그 신주를 금문에 오게 되면 저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왜 이와 같이 갑골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가?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은나라 때의 제사에서 이제 은나라 때 갑골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은나라의 제사에는 내제와 외제가 있었습니다. 내제와 외제가 있었는데 내제로서는 선공,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에요. 선비도 조상이고요. 그다음에 외제는 상제, 자연신, 고조신, 선신신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이 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갑골문에서 볼 수 있는 이와 내제와 외제로서 구분을 해서 분명히 제사를 모셨는데 그 제사를 보면은 5가지 오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오사가 있었는데 이 오사의 이름이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제사제자하고 똑같이요. 우리 이 글자는 지금 고대 문자인데요.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보면 제기가 이미 보이고 있어요. 제기가. 고대 문자라고 하는 게 너무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는데 토끼를 잡을 때 토끼를 잡는 방법에 따라서 글자를 달리 씁니다. 그물을 쳐서 잡는지 아니면 웅덩이를 쳐서 잡는지 작살로서 잡는지에 따라서 글자를 달리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고대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적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제기가 받쳐져 있습니다. 제기가 받쳐져 있고 이건 고기, 재물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기 위에 재물을 꽂고 있고요. 지금 이와 같이 제사, 이건 팽제사, 이건 고대 문자인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협제사, 기제사, 이건 제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팽제사와 협제사가 가장 컸습니다. 큰 제사였어요. 주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지내는 제사였는데 이 팽제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악기 소리를 그치지를 않는 제사였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했던 제사였고, 그래서 2개의 제사가 가장 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이와 같이 제사제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곳에도 보일시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지낸 글자인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제가 지금 이제 연대를 참고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왜 이와 같이 은나라 때 문자에는 그러면 보일시자가 없고 주나라 때의 문자에는 보일시자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죠. 은나라 때에는 그 하늘에 있는 신을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이었는데
은나라의 신은 하늘이 모든 걸 주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우를창창한 하늘하고 자연천하고 주재적인 천이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대상으로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때의 천은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주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늘이 주재하고 있는 작은 하나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어떤 대상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불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어떤 형체로 그린다거나 하늘을 뭔가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비는 것조차도 저와 같이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인만이 하늘에 빌 수 있었고 인간은 하늘에 직접 대놓고 우리처럼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게 저와 같이 하늘이 높았던 하늘이 그 이제 주나라 때 오면은 굉장히 인간 가까이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윤임금 때 그러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는가? 우리가 이제 주나라 때 오게 되면은 하늘을 가까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늘을 인간 가까이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들을 보면은요. 오직 요만이 하늘을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보면 대학 서문에 보면은 윤임금이 개천입극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하늘을 이어서 표대를 세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태백장에 보면 유천 위대하니 오직 하늘이 위대하니 오직 윤임금만이 하늘을 그를 본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법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천입극한 사람은 오직 윤임금만으로 봅니다. 그렇게 개천입극해서 이 하늘의 의지를 인간이면서 하늘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서 그것을 보면은 요는 희와 화에게 명해 가지고 1월 성신의 운행을 역상하도록 합니다. 역상해서 그것을 인간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요. 그렇게 하여서 이 하늘의 이것은 상제인 하늘을 대신해서 인간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윤임금이 하고자 했던 게. 그럼 이와 같이 윤임금이 하고자 했던 저런 정신을 그것을 그대로 순임금에게 내려줍니다. 순임금에게 내려주어서 그 다음 넘겨주시죠. 순임금에게 내려줘서 상제를 선양하죠. 윤임금은 순임금에게요. 순에게 내려주면서 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이순아 너 순아 천지 역수가 하늘의 역수가 제2궁하니 너의 몸뚱이 안에 있으니 윤직골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중만 잡으면 돼. 천하를 다스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너의 몸뚱이 안에 있는 역수만 잡으면 된다. 그 역수가 바로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주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네 몸뚱이 안에 있는 천지 역수를 그대로 인간 사회에 펼치면 그게 바로 천하를 가장 잘 다스리는 윤직골중하는 거다. 그럼 중이라는 게 바로 뭔가요? 바로 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윤직골중 할 때 중이 바로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은 윤임금으로 받은 그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인간의 질서로 펼친 게 순임금이에요. 그래서 윤임금이 다시 윤임금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4명의 아들에게 천지를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요? 바로 우에게 천지를 물려줍니다. 우에게 천지를 물려주면서 그 당시에 많은 재상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사도의직을 맡기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를 추천합니다. 우는 그 당시에 치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죠. 치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물기를 트고
그러는 일을 바로 우가 했었습니다. 우의 아버지 때부터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물길을 트고 땅을 고르는 일, 이것도 바로 천명을 그대로 실현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우에게, 그 당시에 치수를 맡아 했던 우에게 순임금이 천하를 물려주면서, 아까 윤임금이 윤직골중하라 그랬다 그랬죠. 윤직골중하라 그랬는데 이때 이미 순임금은 인간의 질서로서 정착을 한 거예요. 천도를. 인간의 질서로 정착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도를 그대로 받으라고 그래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순임금은 이미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늘의 질서는, 천도는 우리가 아주 은미해요. 근데 우리가 인심은 어떤가요? 천심은 지극히 은미해서 우리가 찾아내기조차 쉽지 않은데, 우리 인심은 한없이 위태로워요. 인심은 유위하니, 한없이 위태로워서 하루에도 뭐 우리는 수천 수만 번씩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유정유일이라사, 유정유일, 그 중에 아주 자세하게 정밀하게 이게 인심인지 도심인지를 구분해야만, 그래서 유정유일이라서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천심만을 잡아야만 윤직골중할 수, 그것이 바로 윤직골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이미 인간의 질서로서 정착해서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임금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에게 이와 같이 천하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가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는 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훌륭한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하를 선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미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이 실체가, 이제 고대에는 뭔가 하늘의 질서가 있었다는 거죠. 있기는 있었는데 그 하늘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뭔가 하늘이 인간사를 주재하고 있고 인간을 다스리고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또 구체적으로 하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그 당시에는 밝히지는 못했다. 단지 하늘이 인간사를 전체를 주재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다. 은나라 때까지만 해도요. 그랬던 게 주나라 때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질서로 확실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탕림금이 하늘을 칠 때, 걸을 칠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감히 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가 죄가 많아서 이 하늘이 나에게 저걸 정벌하게 명령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러한 정신이 나중에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때 똑같이 탕림금이 이와 같이 했듯이 무왕이 그 당시에 하나라의 천자의직을 맡고 있던 주를 칠 때 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을 하였으니 내가 이 하늘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것은 하늘의 천명을 내가 어기는 것이 되므로 내가 주를 치고 이 나라를 평정하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때가 되면은 이제 주나라 때 오게 되면은 주나라의 의식에서는 아까 우리가 근문에서 보았듯이 주나라에서는 구체적인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갑골에서 볼 수 있는 주자입니다. 지금 갑골에서 볼 수 있는 주자고 여기에는 지금 이 주나라의 근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나라의 주자예요.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갑골문에서 볼 수 있는 주자와 근문에서 볼 수 있는 주자에 다른 게 있죠. 여기에 입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골문에는 없던 입구가 왜 주나라 때는 이와 같이 입구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거죠. 저것은 바로 천명이에요. 후대 학자들이 저 입구가 바로 천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왜 천명이 은나라 때는 없던 천명이 주나라 때는 저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아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모두 보일시자를 써서 신주,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거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늘이 우리를 주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은나라 때의 하늘이 주나라 때에 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천명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나라의 탄생설화는, 은나라의 탄생설화는요, 새의 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은나라를 세운 시조를 설림금이라고 그래요. 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 설은 그 탄생설화를 보면은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알은 이제 하늘의 자식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해서 하늘의 자식으로 제시되어지는지는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데 주나라에 오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요. 그게. 그래서 실제 주나라의 시조인 후직은 하늘의 자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저와 같이 바로 주나라를 세운 후직이라고 하는 그 시조는 하늘의 아들이고 강원이 어머니이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지금 이 깃털 사이에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저게 주나라의 조퀴입니다. 조퀴라고 하는 게 주몽, 그 드라마에 보면은 주몽할 때 전쟁 나갈 때마다 뭐 들고 나가요? 삼조고 깃발 들고 나가죠. 삼조고라고 하는 깃발을 어디에 갈 때마다,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삼조고 깃발을 앞세워서 합니다. 저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민족의 조퀴라고 하는 건 그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거죠. 저 주나라의 조퀴에 보면은 은나라의 조퀴에는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은나라의 조퀴는. 근데 주나라의 조퀴는 저와 같이 이 양쪽 그 깃털 사이에 새가 사람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주나라의 건국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와 같이 주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버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 사상이 발전되어 가고 완성되어지면서 하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또 하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게 주나라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상제가 우리가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지는지, 상제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사에 하늘이 작용하게 되며 그게 인간의 그 질서를 어떻게 제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